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새해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지만 민주당 의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등에 반발해서 대통령 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판 참석을 주장했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거센 반격을 당하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이 문제의 사안을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감장에서만 제기하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국회 밖에선 그 이후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유동규 씨의 새로운 폭탄 발언, 김용에 이어 정진상까지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다다른 검찰 수사 속보 등 오늘의 핫한 뉴스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습니다.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의원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아닙니까?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이번 연설은 이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시정연설 거부 방침을 정한 바 있죠. 오늘 오전 의총에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이 함께하는 차담회 역시 거부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대우를 유지하고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이 항의의 뜻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실로 이동했습니다. 예결 회의장 의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들의 시위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이제 오부 요인, 그다음에 국회의장단 등이 참석한 사전 환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위기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특히 비공개 환담에서는요, 아주 싸늘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면서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환담이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환담장에 오면서 편하셨냐, 사과하시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 그리고 종북 주사파 발언, 또 야당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시정연설 거부를 시사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구체적인 보이콧 방법은 오늘 오전 의총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기보다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 조건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 6월 인수위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부터 내내 항의 손팻말과 무박수로 맞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검은색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 3개와 손팻말까지 들고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더 엄중하면서도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이콧에 169석의 이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때부터 어떤 법이든 고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안하무인이라며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과 시정연설 모두 국민과의 약속이며 야권에서도 시정연설 보이콧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 강성 팬덤으로부터 문자 폭탄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예요. 저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라,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국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있을 예정인 시정연설도 참석 안 하는 거 보면서 참 이건 보이콧이란 단어가 아니다.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연설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싸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정의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피켓 시위를 그만하라고 하자 이 정도면 고마운 줄 알라라고 응수하면서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의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박수 없이 일제히 퇴장해 버렸는데요. 이 정의당 쪽으로 인사를 하러 갔던 윤 대통령은 의원들을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이 18분가량 이어지는 동안 이 국민의힘 의원들 총 19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손뼉을 친 셈이죠. 연설 도중 또 사진을 찍는 여당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선수가 낮은 의원들이 앉은 앞쪽 의석에서 출발해서 중진들이 앉은 뒤쪽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측근으로도 불렸던 장제원 의원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면서 손을 맞잡고 몇 마디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고요. 또 조수진 의원에게는 눈은 괜찮냐 이렇게 건강을 묻기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바로 경제였다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은 경제 12번, 재정 11번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은 8번, 약자와 안보 각각 7번, 국회는 6번 순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예산안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으로 돌입을 하지만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켜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계속 시위를 했습니까? 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요, 윤 대통령 연설하는 동안 SNS를 통해서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 불참이라면서 본회의 출석 100%가 목표였지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모경 의원도요.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거부 의미로 침묵 항의를 진행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엄중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을 향해서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야당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당대표, 원내대표 누구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 당의 이 평가 기자회견을 정책위 의장께서 가지실 예정입니다. 20수년 정치하는 동안에 새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이렇게 보이콧한 채 반쪽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불참하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어쨌든 검찰의 수사 등에 항의를 해서 보이콧을 결정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기존에 있었던 상황, 어떤 민생이라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일단은 야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전국 상황은 그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검찰은 정무적인 판단 없이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야당 중앙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초유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협치를 바라다면 어떤 그 야당에 대한 협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여당이 사라졌다는 부분은 좀 짚고 싶어요. 여당이 그렇던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여당이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정무적인 좀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여당이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중재안을 제의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뒤에 있는 모습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국회법 84조는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운 조항인데 특히 민생을 지금 많이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그 예산 시정연설을 거부한 거는 명분이 없다. 시정연설 거부라는 또 하나의 달갑지 않은 그 전통을
처음 국회가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정연설은 듣지 않았지만 그 예산안 심사에는 좀 철저하게 임해야 되지 않나. 뭐 지금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지역구 의원도 한 15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 좀 예산도 챙기셔야 되겠죠. 그나마 이제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정신, 정의당 이런 의원들이 참석한 게 다행이고 또 그 앞서 차담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한테 왜 그 XX란 말 쓰셨습니까? 사과하십시오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할 만한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은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따지고 답변을 듣지 못합니까? 민주당 169명이 하지 못한 역할을 오늘 정의당 6명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지금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이 열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런 민주당 측의 주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제시도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열렸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수십 명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의 출처가 한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이세창 전 대행이 언론사 관계자와 나눴다는 대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제보자가 당시 여자친구이자 해당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나눈 대화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런 주장 또 질의를 받고서는요.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 의원이 매번 근거도 없는 허황된 말을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제보자 녹취를 들은 뒤에는 자신은 그 술자리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냐며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여서 국감장에서 다소 또 웃음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제 법사위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매번 이렇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좋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날 어쨌든 그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더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더 탐사는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했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그 신고를 했던 바로 그 언론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우리 첼리스트가 연주부터 한곡 하고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클래식으로 너무 좋대. 노래 부르더라. 한동훈이? 노래 불러? 나중에 윤석이 그랬거든. 자기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석이 그러게? 동백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연주해달래. 해줬어.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한 장관은 이어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자신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무엇이든 다 걸겠다면서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요. 뭘 걸겠느냐,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압박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게 무엇 거는 것 좋아하시지 않냐라면서 무엇을 걸겠냐고 쏘아붙였는데요. 이 한 의원의 압박에 김 의원은 지금은 국정감사 자리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의혹으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상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김의겸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라는 한 장관의 압박에 제보자 등의 녹취 파일이 의혹의 근거라는 점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해당 의혹은 단순 제보가 아니라 한 언론사가 제보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몇 시간 상당의 녹취 파일이 있는 제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론사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매체입니다. 뭐 신문을 발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언론사는요. 앞서 국감 영상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그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했다, 이런 또 미행했다 이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로 그곳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한 장관은 자신을 스토킹한 사람들과 김 의원이 야합을 한 것이냐며 미행의 배우가 혹시 김 의원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언론사와 자신이 협업을 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야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부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의겸 의원님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제가 있었다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시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어제 법사위 국감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제기된 이 술자리 의혹에 황당함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이죠. 이른바 줄리 의혹, 이것도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과거 줄리 의혹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대충 던져놓고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의 프레임이 계속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술자리 의혹도 터무니없다 이런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장관은 국감장을 비운 김의겸 의원을 찾으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건다는 표현이 되게 불경스러운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요. 저의 의지를 읽어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걸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지금 근데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대충 던져놓고 제가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줄리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런 걸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약간 흥분하는 이유는요. 이건 정도를 좀 넘어선 거라는 것이죠. 한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사는 어젯밤 예정됐던 시각에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제보자가 해당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한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해당 첼로 연주와는 현재 헤어진 상황이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은 아까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제보자라는 남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김의겸 의원은 했는데요. 어쨌든 이 해당 언론사는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가 있었던 그 술집이 어디인지 그걸 찾기 위한 취재 과정도 어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 해당 언론사의 관계자는 그 술집이 서울 청담동 지하에 있고 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장님이 운영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 청담동 일대를 취재했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에서는 어딘지는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술집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은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그 해당 언론사가 그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언론사와 통화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해당 언론사는 이세창 전 대행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전 대행에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이 술자리 참석 여부를 묻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 않냐고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행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열흘 전쯤 알지 못하는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 대해 묻기에 나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 있을 신분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 전 대행은 해당 언론사가 헛소문을 듣고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행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대통령 한동훈 심야에 있는데 있었냐 그래서 나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있을 신분도 아니다. 그랬더니 또 뭘 물어보냐면 그걸 나보고 주관했냐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그 장관하는 걸 주관을 해.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그랬더니 또 뭐 물어보냐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래. 그래서 전화 끊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소설 쓰는 거야. 헛소문 듣고 온 것이지. 청담도 가본 일이 없어. 나. 한자도 몰라. 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이 언론사가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7월 20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일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글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20일 오전에는 이제 두 사람 모두 일정을 하면서 좀 피곤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니면은 오전 일찍의 일정은 좀 소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건데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20일 아침과 오전의 일정을 소화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죠. 네, 두 사람의 7월 20일 오전 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9시쯤 평소와 같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질의응답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한동훈 장관도 당일 아침 9시 30분 국회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30분 뒤에는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또 부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국정감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동선과 관련해서
완전히 꾸며낸 소설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근거 없이 면책 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 밖에서 말하라고 지적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과 이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지금 문제 의혹을 놓고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에도 법무부 안양 업무협약식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로 선동을 자행했다며 김 의원의 과거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명예훼손 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법무부 및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해 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해당 의혹을 듣고 2분 정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그 점이 의아스럽다고 주장을 했고 양이원영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김용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은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만의 주장인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술자리 의혹은 두 사람이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될 것이라며 너무나 강한 부정에 흥분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적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도 과연 같은 주장을 할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형사처벌 가능성하고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로 해코지를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재차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검수완박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어 있는지 결합되어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계속 보고 계신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이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사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고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검찰에 이 수사하는 거를 막아야 한다, 검수완박을 논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어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영상은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는 날은 국무위원들이 다 이제 거기에 배석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듣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장에서 윤 대통령,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김 의원을 향해서 여당 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라 이렇게까지 지금 공세를 벌이고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지만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상당히 법적인 책임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어떤 진실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참석자가 꽤 많습니다. 뭐
뭐 이제 주장하는 쪽에 따르면 뭐 변호사들 모임이 한 30명 정도 되고 또 그 밖에 뭐 대통령 경호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민사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법조인 신님께서 네. 여쭤보겠는데 네. 김의겸 의원은 이제 만약에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거기에 네. 김현장 소속 변호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충돌, 법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야당에서 여당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김의겸 의원이 그 해당 언론사하고 이제 자기가 협업을 했다고 네.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도가 허위일 경우에는 결국은 김의겸 의원도 같이 일종의 형사적 책임을 갖다가 공범으로서 져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양측의 그런 법적인 주장 어떤 쪽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사실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실된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과거에 우리 김영판 의원이 과거에 그 지난 작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에서 무슨 뭐 조폭 돈을 줬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김영판 의원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장이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근데 거기에 연결된 사람. 저는 그 이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김의겸 의원이 그 언론 보도와 협업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 보도가 만에 하나 형사적인 책임으로 추궁을 당할 경우에 김 의원의 그 발언에 근거해서 김 의원도 그런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네, 저는 아마 그건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황당하다. 두 번째, 굉장히 악의적이다. 왜 황당하냐? 변호사 30명이 모여 있대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고 법무부 장관이 가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자유총연맹 전 총재가 가서 그거를 증언을 했답니다. 대통령이라 법무부 장관 가기도 전에 그 김현장이라는 로펌 회사,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모여있는 자리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온다면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지. 그 회사의 평판과도 관련되고 앞으로 그 업무와도 관련되는데 이런 황당한 모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나요? 그런 점에서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30명의 증인이 있었으면 뭐 여태까지 이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죠. 악의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청담동 고급바, 그랜드 피아노, 첼로, 동백 아가씨, 뭐 그림을 그린 듯이 뭐 그럴듯하잖아요. 증거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첼로 하는 그 여자가 원래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들었대요. 그럼 그 첼로 하는 여자한테 직접 들어보자 했더니 이제 헤어져서 안 만난대요. 이거를 특히 제보를 받았다는데 제보받은 회사가 어디냐면은 한동훈 장관 미행하고 스토킹해서 지금 조사받는 회사예요. 아니 김의겸 의원 혹시 이 매체 그 구독자 눌리려고 지금 이런 쇼를 한 건가요? 굉장히 그 악의적이에요. 이전에도 있죠. 이재정 의원 당시, 그다음에 뉴욕 출장 당시 하나도 그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죠. 아까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더 탐사와 협업한 것은 맞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얘기한 거는 뭐 면책특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은 명백하게 그 허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부인했어요. 아까 말한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 부인했어요. 한동훈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부인했죠. 저는 이세창 전 총재부터 법적 책임 묻겠다 그랬죠. 아마 고발하고 고소할 겁니다. 그럼 수사하겠죠. 그렇다면은 협업한 부분은 국정감사하고 의정활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김의겸 의원도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저런 정도 발언이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이에요. 민주당 대변인 수준들은 다 저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변인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윤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김의겸 의원은 당장 윤리 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의원님도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발언 중에서 이제 추측이라는 거 모든 거 어쨌든 지금 나온 거는 다 일방적인 일종의 주장이고 또 한동훈 장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황당하다는 느낌은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는 계속 규명을 해 나가야 되고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른 어느 쪽이든 간에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는 거 이 부분 저희가 말씀을 해두고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를 두고도 이 민주당과 한 장관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에 사실상 민주당 당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한 정당한 압수수색이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할 만한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장관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범죄라고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한 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그건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을 한 장소가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인 만큼 여기서 이 영장을 제시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김 의원 역시 다시 영장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층 출입 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8층에서도 영장 제시 없이 점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면 무조건 그 신분증은 제시한 것 같아요. 나는 검사고 압수수색하러 왔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영장 제시 단계에서 영장을 제시할 때 김승현 의원님 본인께서도 참여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장을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 있었는데 제시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영장을 같이 놓고 보시는 거를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그거는 오늘 부원장실에 와서 그렇죠. 8층에서요. 8층에서 압수수색 장소는 8층 아닙니까? 거기서 제시를 한 것이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압수수색 관리 책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출입할 때 외부 CCTV와 내부 CCTV를 다 확인해서 출입할 때 영장 제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한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른바 이제 검찰 독재론 이걸 주장을 하니까 한 장관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친 거죠. 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현재 검찰의 수사를 보면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로 판단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박범계 의원이야말로 지난 정부 초기에는 적폐청산위원장이었다가 지금은 정치탄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히려 박 의원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 정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정치탄압이라고 하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해당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발전해야 되지 않겠소. 지금이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이 총 출동된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체계,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로 저는 우리 당이 규정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어렵죠.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위원장이셨다. 지금은 정권 탄압, 정치 탄압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검찰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할 게 있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내 않습니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아니 위원님께서 내 여쭤보시는데 잘못이고,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합니까? 내 책임인데. 네, 그런가 하면 어젯밤까지 이어진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법사위원장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 방식을 지적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김도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 사람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막말을 한다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올해 40살입니다. 그다음에 김도우 위원장 58세죠. 결국 이제 18살이 많은 그런 위원장한테 김 의원이 저렇게 발언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도 위원장도 김남국 의원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김도 위원장에게 말을 끊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불리하니까 말 끊지 마세요. 불리하다고 우리는 도와준다고 해서 말 끊지 마시라고요. 정리하세요, 김남국 의원. 왜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예? 실컷 불러놓고 답변하면 고함 지르고. 어? 들으려고 지금 위원장님 잘랐잖아요. 김남국 의원. 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봐. 여야의 갈등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놓고도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지금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 어제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사실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연일 폭로성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특혜 비리 재판에 출석했고 재판을 마친 오후 6시쯤에 취재진들과 만나서 현재 심경과 검찰 조사에서 태도가 바뀐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때 의형제설까지 돌았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휴정 시간 취재기자들과 잠깐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는데 나는 형제라고 생각했고 의리하면 또 장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들과 등과 이 도원 결의를 맺고 이재명의 장비라고 불렸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대장동의 최종 결정권자로 사실상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재명을 3차례, 성남시장을 11차례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수차례 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아니면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며 추궁을 했고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원화만 하면 다 다른 것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다면서 이러면 시장이 정한 것이지 유동규가 어떻게 힘을 써서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도 따져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의 이러한 진술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거듭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있었던 어제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 연관 의혹까지 특검을 포함하자고 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만이라도 특검에 맡기자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면서는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이 대표의 눈물에 대해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상황이 굉장히 조금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야당과 관련된 그 지금 수사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여당에 대한 뭐 김건희 씨 의혹이라든가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어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억울함 이런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울먹이는 모습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아 정말 참 변신의 귀재다, 슈퍼 카멜레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선택적 눈물을 흘리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웅기 처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당장 이재명 그 당시 후보였던 것 같은데 나는 모른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때 사실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제 입을 열게 된 것도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그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김 전 처장 사망 후에 이재명 대표 측이 유족에게 했던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가 돼서 또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개발건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발언해서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 후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고 만남도 가졌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당시는 김 전 처장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처장 유족 측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공개한 이 통화 녹음 속 대화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편하게 부르세요, 편하게. 저도 이제 그만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캠프 외곽에서 뭐 들어가서 좀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네, 아유, 또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를 임명해준 양반인데, 그래서 가서 명절 휴가 연휴 때 좀 한번 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바쁘신 건 없으세요? 네, 말일에 보자는 말씀이시죠? 2월 2월 2일. 제가 조금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 가지고 와주시죠.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후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월 2일 날 그러면. 네, 들으신 것처럼 당시 통화에서 유족은 김문기 전 처장을 정말 몰랐는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A씨는 답을 받아올 테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녹음 파일 속 이재명 후보 측 인사, 이 A씨는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출신으로 같은 해 경기도 산하 기관장을 지냈고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사퇴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통화 뒤에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는 A씨가 내놓은 해명이 깜빡 블랙아웃이 됐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게 이 대표가 깜빡 블랙아웃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좀 모르는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좀 충격적인 상태가 됐다. 그런 이유, 바로 그걸 밝힌 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널A를 통해 공개된 만남 당시 녹취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이어 원론적인 답변이다. 돌아보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A씨가 이 후보 측을 대리해서 자리에 나온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유족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다. 물론 사장님이 왔지만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로 온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라고 하자 A씨가 뭐 의논을 하고 왔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시간 낭비고라고 답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 A씨는 유족에게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느냐라고도 물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회유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채널A는 전했습니다. 만남 이후 유족 측은 이 후보 측에 추가 연락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고 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유족 측의 기자회견 내용과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유족 측이 왜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금 와서 이걸 공개를 한 건지 또 그겁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족 측은 뒤늦게 이런 녹음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두려웠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섰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의 최근 이딴 폭로성 발언에 용기를 얻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일보는 녹음 속 이 대표 측 인사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인사와 나눴던 그 대화 녹취록이 지금 두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A씨 얘기입니다. 이 대표가 깜빡 블랙아웃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화 녹취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답변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뭐 깜빡했다라는 얘기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지금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금 A 씨가 내놓은 어떤 그런 내용과 지금 기존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 같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런 뭐 감정적인 것을 빼고 지금은 이미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2월에 통화했을 때는 이제 대선 때문에 선거 때문에 중요했는데 지금 공개되니까 선거법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2월 당시에는 이제 3월 9일 선거 앞두고 박빙이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김문기 씨 유족이 그 회견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이제 회유를 했던 것 같고. 추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가족이 그렇게 네네.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블랙아웃 됐다는 거는 깜빡 잊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깜빡 잊었다. 그렇다면 원래 안다는 얘기잖아요. 깜빡 블랙아웃도 이상한 게 인터뷰 한 번 해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이건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이재명 그 후보가 피고인이 된 선거법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수한 현금 8억 원의 사용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신병을 확보한 김용 부원장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구치소에 불러서 조사를 이어갔고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4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민영 변호사가요. 그 문제 8억 원에 대해서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억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어제 대장동 공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남 변호사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할 것일 뿐 이후 용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해당 의혹에
감옥에 선을 긋기도 했는데 다시 말해 정 변호사 본인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서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8억 4,700만 원을 받아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가 그 가운데 1억 원은 다시 남 변호사에게 돌려줬고 최종적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억 4,7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전달해주라고 하니까 전달해준 것이고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은 듣지 못했다. 검찰에도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그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 회의를 여러 차례 합동 회의를 이제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실무진이 있으니까. 직접 보고하신 적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도 같은 대답을 하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거듭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과 좀처럼 접촉이 없었던 이 정진상 실장은 어제 당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대선 자금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역시 어제 변호인 측을 통해서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 측의 입장을 전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부원장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라면서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은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그 자금 마련을 주도한 인물로 그렇게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전달을 도와준 사람으로 정민영 변호사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련자 모두의 진술이 하나같이 일치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은 핵심 중에 하나죠.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돈을 마련한 사람, 전달한 사람이 모두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돈 심부름을 한 사람이 메모에 잘못 쓴 숫자 하나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바로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의 측근이자 검찰이 중간 전달책으로 보고 있는 이모 씨의 메모에 지난해 8월 남 변호사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돈이 1억 4,300만 원으로 적혀 있자 검찰 조사에서 300이 아닌 700만 원이라고 모두 함께 정정했다는 게 JTBC 보도의 이 내용입니다. JTBC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나중에 1억 원을 되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면서요. 남 변호사가 1억 원은 나중에 자금 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돈이라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에 돌려줬다고도 전했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이 불법 정치 자금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문제가 생길 것까지 대비한 것으로도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술 접대를 받고 그 비용을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지난번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에 정진상 실장을 거론하면서 함께 술 마신 게 몇백 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술집 종업원과 예약과 술값 등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이게 뭐 짜맞추기 이게 한 게 아닌가. 어떻게 정치 자금을 받을 때
돈 주는 사람 따르고 전달하는 사람을 몇 단계 거쳐서 받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정치판에 비밀이 거의 없다는 게 되게 정설인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시점도 상황들을 갖다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끼워 맞추기 한 게 아닌가. 또 당시 남욱이나 이모 씨 또는 정모 씨 또 유동규 씨에 연결되는 뭐 자금 일정한 흐름이 있었으니까 되었겠죠. 그러나 그게 김용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사건이 누가 일으킨 거지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고발해서 이게 시작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나온 것이고 고발을 한 것이고 지금도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들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형제처럼 지냈었던 사람들 같은데 자기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를 정치적인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서 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대표가 김용 씨와 함께 자신의 최측근으로 공인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실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말 그대로 이 대표 턱 밑까지 다다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이죠. 정진상 실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한층 좁혀지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지냈던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인데 이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만큼 이후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A씨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프로축구단 성남FC를 인수한 뒤 정 실장과 함께 구단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시 성남FC 대표 이사를 배제하고 정 실장 등과 함께 자금 마련 방법 등 이 성과급 지급 등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검찰은 이 대표가 연간 150억 원가량인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이 건축 인허가 등 현안이 있는 기업을 개별 접촉해서 운영자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동성 위기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에 용적률 상향 및 매각이 필요했던 두산건설에 이 성남시가 접촉해서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산건설 외에도 검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와 농협은행, 차병원, 현대백화점 등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두산건설 관련, 그다음에 지금 방금 앞서 밝혀졌던 여러 사업장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이제 기소장, 그다음에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아직까지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드리고요. 어제 국회에서 과방위 국감이 열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성남FC 관련한 그런 질의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이제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게 바로 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카카오 사태를 다룬 과방위 국감장에는 이 카카오와 같이 SK CNC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네이버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혜진 씨에게 성남FC에 바로 40억 원을 주면 되는데 중간 업체를 끼워 돈이 흘러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요. 이러자 과방위원장인 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저지에 나섰고 권 의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왜 성남FC에 바로 40억을 주면 되는데 중간에 업체를 하나 끼워가지고 성남FC에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잠깐 발언을 이유가 뭔지. 자, 그러면 좀 답변해 발언을 보세요. 중지시키겠습니다. 자, 그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요? 이번 국감 증인에 대해서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해서만 질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했어요. 우리 간사는 아니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의결을 해놓고 왜 딴 얘기하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의혹을 자세히 짚어보면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우회 지원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저소득층 경제 자립을 위해서 빚 탕감 운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40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 39억 원이 빚 탕감 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성남FC 유니폼에 로고를 드러내는 광고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후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신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왜 중간업체를 끼웠냐라면서 질의를 했고 민주당은 이번 증인 채택은 카카오 사고 관련 사항만 질의하고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여야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졌다. 이해진 씨에게 답변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그 실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된 사건이 바로 성남 FC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된 건지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 먼저 언론에 밝힌 대로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정말 뭐 어떤 그 부분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정진상 실장의 김용 씨와 더불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공인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정진상 실장의 출국 금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이게 혐의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뭐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출국 금지가 이제 출국을 해버리면 다시 입국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어찌 보면 내사를 넘어서 지금 수사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그냥 일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뭐 본인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대표의 뭐 최측근도 모자라서 최측근이라는 정진상 정무실장은 지금 한 4가지 정도 그 혐의를 받고 있죠. 금방 얘기했던 성남 FC 후원금을 본인이 주도했고 출국 금지도 아마 그걸로 지금 성남지청에서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서류에 다 서명을 했고 또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 던져라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남욱, 유동규 이런 분들로부터 5천만 원 정도 뇌물인지 정치자금을 받은 건지 이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 측근 가운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수사를 받겠지만 이쯤 되면은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당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이제 입장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하고 벌인 설전 소개해드렸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기로 그 술판,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참석했다는 그 심야 술판을 주선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이었습니다. 그 이세창 총재 대행이 오늘 오후 방금 뒤인 오후 4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그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내일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